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 산문, 현대산문 투명인간 들어갈 거예요. 자, 산문은 줄거리다는 제가 이제 매번 작품 때마다 외치는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작품이 좀 줄거리가 좀 긴 내용인데다가 길다는 거. 그러니까 뭐 주저리 뭐 소설이 뭐 이런 내용 있고 저런 내용 있고 이렇게 길다는 건 사실은 그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를 우리가 뭐 외우다시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소설의 포커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에 맞추어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줄거리는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그걸 막 외우다시피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인물관계로 파악하자, 거기에 제가 틀거리만 놔뒀잖아. 그리고 나서 제가 일부 막 이게 이게 필기를 막 하나하나 해주기가 여러분들한테 더 부담스러울까봐 이미 써놨어요. 여러분들 틀거리에는 교재에는 요거 색깔 있는 여기까지가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써놨으니까 이거 제 설명 들으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우선 필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야. 뭐가요, 선생님? 다중의 1인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소설 자체가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길어요. 일제강점기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우리 분단된 6.25 전쟁 이야기를 지나, 그리고 근대화 물결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격변기 속에서 항상 힘들어요. 일제강점기에는 강점기대로, 그리고 광복은 했지만 우리나라가 역시나 좀 혼란한 시대상과 사회상을 보여주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겨우 전쟁이 좀 분단이 되고 나서 좀 마무리 휴전이 되는가 싶었지만 근대화 물결 속에서 또다시 힘들고, 그래서 왜 산업화야 도시화야는 이루어지지만 그 속에서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힘들더라 인 그런 격변기의 모습이요. 그 격변기의 모습을 쭉 관통하듯 살아가는 우리 주인공격인 만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올 건데, 그 만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지적 시점으로, 그러니까 만수는 이랬고 만수는 이랬고 만수는 이렇게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작품이 시점상으로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어서 그래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써놨어요. 만수의 가족도 좋고 친구, 동료들 누구시든 간에 그들이 1인칭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동안은 만수의 가족 중에서 할아버지가 1인칭으로서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든가, 아니면 누나의 입장에서 1인칭으로 서술하든가, 혹은 만수의 친구인 누구의 입장에서 1인칭이 돼서 서술하든가, 그러다 보니까 1인칭이 계속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지. 단 1인칭은 고수를 하면서 주인공격으로도 나왔다가 혹은 관찰자격으로 나왔다가, 자, 관찰자격으로 나올 때에 관통하는, 그러니까 핵심 인물은 항상 만수였던 거죠. 그래서 만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서술하는데, 그래서 여기 써놨어. 1인칭인 서술자를 번갈아 교체하더라. 같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요, 딱히 여기서의 1인칭이 누구야 라고 지칭은 하지 않지만, 무슨 소설이 그러겠어. 원래 지칭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지. 지문상 읽어보니까 문맥상 여기서의 1인칭은 할아버지구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체를 하면서 중간중간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열하듯 병렬식으로 사파 이야기들을 툭툭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산업화 시대가 돼서 또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그런데 그 주축이 만수가 되면서 만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소설이 저렇게 우리나라의 격변기 속에서 한 인물이, 그리고 없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한 인물이 살아가기 얼마나 벅차고 힘겨운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산업화 과정에 들어서면서는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야. 주체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사실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 도시화 속에서 밀려서 도시 빈민이라는 표현을 내가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런 빈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인물 중에 한 명? 그렇게 주변인처럼 그렇게 고생스럽게, 아주 그렇지만 되게 열심히 살아. 열심히 정직하게 그것도 살지만 보상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빚만 잔뜩 지고요. 결국은 투명인간이 됐다더라 라는 게 이 소설의 줄거리예요. 끝부분 가서 좀 엉뚱한, 조금 뭐야 갑자기 무슨 이건 전기성이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투명인간이 됐다더라 나오는데, 여기서의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필기를 해놓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주변인 같은 인물이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한 있는 듯 없는 듯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투명인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주변인적인 주인공적인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주변인적인 그런 삶,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인물처럼 그런 의미의 투명인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가 만수의 성격상 그러니까 굉장히 있는 그대로 투명한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강직하고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속이 다 드러나 보여. 투명인간처럼.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변인으로서 살든 솔직하고 강직하게 살든 결과로는 하나다. 뭐?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빚만 지고 나앉는 거.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우리 교재처럼 그 왜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해. 만수의 가족. 만수가 원래 첫째가 아니고요. 첫째인 백수라는 인물 형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거의 왜 보통 가장 그 왜 첫째 손주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고 백수에 대한 애정이 듬뿍한 데다가 특히나 이 백수는 능력이 뛰어났어. 진짜 공부면 공부 못하는 게 없었는데 베트남전 대학교를 가서 대학 학비 때문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돈을 벌려고 간 거죠. 그 당시에는 했다가 그 당시에 풍토병으로 근데 사실은 정말 풍토병이었겠느냐라는 지문도 나옵니다. 우리 지문에 풍토병으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청천벽력이죠. 집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라고 생각을 했던 아이가 죽으니까 정말 청천벽력. 백수 다음이 만수거든요. 6남매야 6남매. 근데 백수 다음 만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짊어져야 되는 게 이 가정을 짊어져야 되는 게 이제 만수인데 되게 만수는 능력도 없고 되게 연약하고 이런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만수뿐만이 아니라 만수의 또 동생인 석수가 있고 그 석수의 입장에서 1인칭이 석수가 1인칭이 돼서 자기가 바라보는 가정 혹은 자기가 겪은 거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만수 또 여동생은 여동생 입장에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서술되는 게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그 앞부분 지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만수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돼서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까지 진출을 하지만 가정이 다들 좋지 않아. 특히나 누나 같은 경우에 둘째 누나는 그 서울에서 살다가 가스 중독, 왜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왜 방에서 지내다 그런 거 많았거든요. 연탄불을 피우다 보니까. 그래서 가스 중독 때문에 결국은 뇌를 다쳐서 바보가 돼. 그럼 바보가 된 사람을 버릴 수 없으니까 만수가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벌면서도 이 누나 뒷바라지하면서 같이 살면서 보살펴 주거든. 그리고 석수는 이제 또 다른 일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석수는 또 이제 대학을 가서 또 운동권에 들어가고 이러다가 이제 경찰한테 잡히고 고문당하고 그쪽으로 빠지고 뭐 이러면서 석수가 낳은 자식을 이 만수가 키워요. 결혼도 자기는 안 했으면서. 그러면서 걔 키우느라고 힘들고 또 걔는 걔들인데 또 여동생, 막내 여동생은 또 결혼한다고 하니까 또 결혼 자금 필요해. 결혼하려고 하니까 집이 필요해. 그런 거 버는 걸로 다 되죠. 이렇게 그냥 다 집안 살림 때문에 이래도 정 저래도 정 그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여념이 없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허리도 졸라매가면서 겨우겨우 했더니 결국 나중에는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다니던 회사가. 그러면서 회사 부도 나면서 자기가 그 빚도 다 짊어지고 뭐 이런 복잡한 속에서 나중에는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면서 투명인간이 되더라. 원래 사실은 이게 석수가 투명인간이 형을 우연히 보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출발된다 인 건데 그냥 그런 것까지 줄거리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네요. 그렇게 힘든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1인칭 시점을 사람마다 교차해서 달리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진행한 거구나. 그래서 겹변기에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런 소시민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투명인간이라는 표현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구나.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필기 지금 보이시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동안 필기 안 했던 학생들 빨리 쓰시고요. 1인칭 서술자를 번갈아 교체하면서 많은 사파, 이야기, 이런 얘기 제가 왜 짧게 얘기한 것들이 다 그런 거야. 그거를 병렬적으로 쭉 나열을 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고성스럽게 살지만 결국은 남은 건 빚더미밖에 없다.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만수의 삶을 1인칭의 다중 시점으로 여러 사람의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독특한
시작한 소설입니다. 됐죠? 자, 요게 그런 소설이구나. 그러니까 소설이 길다 보니까 어차피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우리 지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제가 꼽아가면서 몇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51페이지 잠깐만 펴봐 주세요. 자, 요거 나 지워도 되지? 요 부분만 지워볼까, 얘들아? 필기하기 위해서 요 부분만 자 지우고 이제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앞부분의 줄거리 잠깐만 읽어봅니다. 항상 소설은 줄거리를 체킹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 나올 때마다 아, 이 사람 나왔고 이 사람 나왔고 해서 지금 표시한 거야. 그거 보면서 쫓아오셔야 돼요. 특히나 얘는 1인칭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이 바뀔 때마다 얘는 누구야? 이거 찾는 것도 쏠쏠한 재미있을 리는 없죠. 지금 우리가 인벤스 공부하면서 재미 찾을 때는 아니지만,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심이야. 핵심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자, 들어갑니다. 자, 만수의 조부는 할아버지죠.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개운리에서 숨어 살게 되고요. 이 당시 이제 지식인적인 면모가 있었던 할아버지예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숨어 살게 되는 게 싫어서 만수의 부친은 힘들게 농사지으며 사는 거야. 지식인으로 살기 싫어. 나는 그냥 농사만 짓 거야.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할 거야. 이러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6남매를 낳습니다. 만수의 형인 백수는 대학에 진학하고요. 돈을 벌려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죠.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고는 해. 하지만 자, 그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문 들어갑니다. 너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었다. 여기서 너가 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줄거리를 찾으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지문을 쭉 읽다 보면 뒷부분에 나와요. 제가 미리 체크는 해놨지만 너는 금강석처럼 단단한 심신에 여기서의 백수는 거의 완벽 그 자체인 인물로 나와요. 식구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EBS에서 표현한 거 보고 넘어갈게요. 자, EBS가 금강석처럼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수의 내면과 외면이 강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한 비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심신에 가족이 너 때문에 무엇을 희생할까 염려해서 혼자 힘으로 입신하려는 의지로 뭉쳐 있었다. 그런데 그토록 강건하던 네가 왜 이국에서 베트남에서 풍토병으로 죽는단 말이냐. 풍토병은 말 그대로 그 토질에 나오는 그 병인데 그 나라에 있는 병인데 자, EBS 보겠습니다. 백수가 베트남에서 전쟁 중에 전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러니까 전쟁으로 전사한 게 아니고요. 그냥 풍토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 풍토병도 아니었던 거지. 자, 계속 갑니다. 군인이라면 전장에서 총검으로 생사를 결하고 눈먼 포탄에 혹 사지가 결단나는 수가 있다. 전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으로 적탄 앞으로 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렇게 죽어간 많은 병사들, 장군도 장교도 아니고 이름 없는 수많은 송호품으로 역사의 수레바퀴에 이겨진 존재라고 한다면 억울한 중에서도 이해는 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여기서의 1인칭이 나가 이따 나오는데 할아버지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아니 네가 왜 죽더란 말이냐. 네가 그런 애였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 중에 뭐 정의롭게 한 것도 아니고 병 때문에 이런 서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인칭이 지금 할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한 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니 전장에서 죽지 못하고 병원에서 죽었다고 명예로운 죽음으로 또 치지 않는 병사라는 걸 어찌 믿으란 말이냐. 나는 못 믿겠다. 뭐 이런 감정이에요. 너의 불쌍한 부모는 어찌하느냐. 너의 가련한 아우들은 어찌하느냐. 짐승과 초목들도 호곡하는구나. 비바람도 슬프게 흐느끼는구나. 온 식구들이 울고 온 집안이 생명이 울고 온 마을이 울고 땅이 울고 할아버지의 심정이죠. 너무나 속상한. 아, 하늘이시여 어찌 늙은 요 네 개가 바로 조부 할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에다가 할아버지야 거기서의 나는 할아버지가 1인칭 서술자로 나오는 부분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보이시죠? 서술자가 요 앞부분이 할아버지가 1인칭이야 동생이 1인칭이야 이렇게 바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문맥 보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할아버지야 그러면서 돌려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밑에 지문은 제가 안 읽겠지만 뭐 이제 지문의 뒷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중요하게 볼까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잠깐 보시면 그 베트남전에 참전한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고엽제라고 그래서 정말 그거죠. 이게 독성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사람이 맡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서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군 헬기 등을 통해서 막 그걸 뿌려댔대. 그런데
뒤에요. 하지만 일부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직접 가루 형태로 구석구석 효과적으로 하려고 뿌려줬으니 그 인간 중에 상당수가 한국군이었다. 그 속에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말은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겠지만 사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독성이 강한 걸 인간이 직접 뿌리면 어떡해. 근데 직접 뿌린 사람들, 많은 사람이 한국군이었고 그렇게 뿌렸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왜 나왔겠냐고. 그래서 거기에다 써두시면 됩니다. 백수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하죠. 써놓으시라고 가로. 백수의 죽음이 단순한,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인한 병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이것 때문이었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중량 아래 할아버지는 보이시죠? 아까 분명히 할아버지가 1인칭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는 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할아버지가 1인칭이 아닌 다른 사람이 1인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문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1인칭인 나는 누구구나, 이거 찾는 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소설 내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줘야 돼. 나는 써줬지만, 내가 써줬어 아마. 자, 읽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자, 서술자가 바뀌었어요 하면서 가로쳐 있는데 이 애가 누군지 이따 찾겠습니다. 평생 술 한 잔을 마신 적이 없었다. 한 방울의 알코올조차 할아버지에게는 소화시킬 수 없는 독이었다. 그런데 오빠의 죽음을 전해준 우체부가 라고 했으니, 적어도 오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동생이 1인칭 서술자로 바뀐 부분이겠죠. 여동생 누구냐가 뭐가 중요해. 어쨌든 여동생 중에 한 명이겠구나.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동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우체부가 저녁에 다시 집에 왔는데 늘 병석에 누워 있다시피 하던 할아버지가 동네 어귀에 있는 유태백네 집까지 가서 그 집 소주를 얻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시니까 술을 요만큼도 못 드시는데 너무 많이 드신 거지. 자, 이베스가 소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봅니다. 소주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순간 소주가 떠오르는 건 뭘까? 아니야. 내가 소주 마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소주가 떠오르네요. 자, 소주. 자, 이베스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느끼는 슬픔과 괴로움의 깊이를 부각하지요. 왜냐면 오죽하면 술을 요만큼도 못 드시는데 소주를 엄청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셨겠어. 그만큼 괴롭고 힘들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괴로움, 슬픔의 깊이를 부각해주죠. 이만큼, 그만큼이나. 온 식구가 울고 있는 중에도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야 했고요. 그래서 만수를 데리고 일어섰어요. 만수를 데리고 일어섰으니까 여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오빠를, 여동생은 그러니까 백수 입장에서의 여동생이네요. 맞지? 그리고 이 사람 밑에는 이게 만수가 있다면 만수 입장에서는 여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나겠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형제 순서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백수의 여동생이지만 만수를 데리고 일어섰다. 만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누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여동생이 백수의 여동생이에요가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찾는 거야.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거야. 물론 난 써줬지만. 백수 여동생이라고. 자, 계속 갑니다. 할아버지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아버지는 백수야 이제 네 부모는 어떡하고 불쌍한 어린 동기들을 어찌하느냐, 나는 어찌 사느냐 이러면서 마구 슬퍼하시면서, 자, 두 줄 내려보세요. 이제는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라고 만수를 불어다 놓고 이젠 네가 해야 돼. 그래서 만수가 이 집안의 기둥처럼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겹게 이제 일생을 사는지가 이 소설의 전체를 관통을 합니다. 자, 어찌됐거나 맨 아래에서 4줄 올라오시면 여자인 나는 그저 우는 일밖에 없는 것 같이 여겨졌다. 여자인 나는, 왜냐면 여자인 나는 나 1인칭으로서 이야기 서술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봐주시란 소리예요. 자, 한 번 더 바뀔게요. 자, 바뀌는 것 때문에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 지문으로 갈게요. 대학에 다니던 형이라고 또 나왔잖아. 형이 월남에 갔다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형이라고 했으니까 백수의 남동생이 1인칭 서술자로 나온 거네요. 이렇게 찾아주셔야죠. 그러면서 우리 집안은 납덩이 그 자체였다 하면서 한동안 다 세모 제가 해놨어요. 분위기 자체가 트리플 세모. 우울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심지어 밤에 불도 못 켜게 했답니다. 왜?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8번째 줄 내려오시면 저녁에는 어두워져도 불을 켜지 않는다. 왜냐면 석유를 사오곤 하던 형이 생각나서 이제 아버지가 불을 못 켜게 한대요. 그래서 EBS에서는 석유를 밤이 되어도 불을 켜지 않는 이유가 백수와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맞잖아. 선지는 항상 읽으시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상 앞뒤에 있는 이 표현상 이 선지가 맞아를 보는 거야. EBS는. 그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설사 EBS가 아닌 여러분이 막상 문제를 대할 때도 이 선지가 1, 2, 3, 4, 5번 선지 중에서 맞는 거 골라 틀리는 거 골라가 우리가 문제 푸는 국어 문제의 유형이잖아. 그래야 선지를 읽고 그 부분에 밑줄 가서 요 표현 보니까 그래 요 표현대로 잘 쓰고 있네. 이 연습하는 거예요. 물론 EBS 거기 때문에 요 선지에 요 빨간색으로 제가 써준 요거를 약간의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변형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열심히 봐주는 거지만 어쨌든 연습하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됐지? 이 선지 맞네. 백수와 관련됐네. 왜? 형이 생각나서. 됐죠? 이렇게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옆에 봐주시면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라나? 형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 아랫줄이요. 그 석유 4줄 내려오시면 돼요. 형은 공부를 잘했다. 아는 것도 많았다.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었고요. 이런 효자였고요. 모범적인 손자였고요. 근데 그럼 뭐예요? 형이 죽었잖아. 이런 표현이야. 근데 어쨌든 형의 특징을 쭉쭉쭉쭉 나열했지? 자, EBS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 번만 보고 갑니다. 대상의 우월한 면모, 잘하는 것들, 그리고 대상의 특정한 모습을 잘 묘사하면서 나열해줬죠. 이런 거 잘했고, 이런 거 잘했고, 이런 거 잘했고. 그래서 대상이 실제로 보여줬던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을 했다면 그 아래쪽 두 번째 칸을 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 아래쪽은 대상의 특정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나열한 것도 맞지만 대상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백수형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뭐에 했다 이러는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 요거는 보면서 고개 끄덕이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장을 넘기시면 가운데 EBS 써놓은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서술자 교체를 통해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각 서술자의 입장이나 생각을 드러내. 네, 그러려고요. 원래 그러니까 서술자 교체야, 여기 지웠네. 서술자가 교체가 될 거야, 다중에 1인칭이 나올 거야는 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보여준 지문에서 뭘 얘기했냐면 특정한 상황에 대한, 즉 백수 형이 죽은 것에 대한 각 서술자 입장, 할아버지대로 아니면 여동생대로 아니면 그 남동생대로 각자의 입장이나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 맞죠?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시점이 굉장히 독특해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그런 거잖아. 모르는 난생 처음 보는 소설을 보면서 이거 시점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지금 방금 배웠잖아. 이렇게 독특해. 그런 특징, 저런 시점이네. 투명인간은.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 투명인간이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 나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EBS 배우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 작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중요한 부분 최대한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고생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자, 수고하셨습니다.